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배우시게 될 거는 바로 톨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신다라는 거는 톨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톨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는 프리로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프리로어에 대한 강의거죠. 프리로어 강의입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보면은 intentional tort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negligence가 있고요. 세 번째는 strict liability.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가셔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요. 크게 이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세 가지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intentional tort 안에서는 뭐 battery, 폭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assault, 뭐 협박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뭐 있을까요? 뭐 false imprisonment 해가지고 사람을 가둬놓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IIED 해서 IIED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trespass에 대한 내용도 많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각각에 대해서 뭘 기억해야 된다? defense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intentional tort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plaintiff가 뭔가 주장을 할 겁니다. 왜냐? plaintiff한테 바로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 책임이 plaintiff한테 항상 있습니다. 즉 원고한테 있는 거죠. 예, 저 소송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사람에게 burden of proof가 있고요. 이 사람이 내가 제기하는 이 claim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예를 들면 battery 같은 경우에는 element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harmful하고 offensive, counter, 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엘리멘트를 다 누가 증명해야 된다? 플레인티프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펜던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엘리멘트에 대해서도 다 이제 negate, 깎아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거와 달리 intentional tort에서 받아들여지는 defense가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클레임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dismiss를 하겠죠. dismiss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미스에 대한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배웠죠? 바로 FRCP에 배웠죠. 그래서 그때는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FRCP를 배우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클레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톨츠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intentional torts에 대한 전체 큰 클레임들을 배우게 될 거고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negligence 어떨까요? negligence. 똑같이 negligence도 엘리먼트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duty, breach of duty, causation, damage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한 defense 또한 배우게 될 겁니다. strict liability 어떤 걸까요? 요거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동. 이건 행동을 한 것 자체로 바로 책임이 있다. 행동을 했다, liability가 있다. 책임이 있다. 라고 가는 게 strict liability의 특징인 거고요. 역시 defense가 있을까요? 예, 역시 defense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겠지만 톨츠는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개로 나눠지고 각각에 대해서 뭐가 있죠? 디펜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각각의 큰 클레임에 대한 부분과 그 클레임에 대한 디펜스를 배우시는 게 여러분의 주요 사실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스쿨 가셔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처음에 배우실 거는 당연히 intentional torts 배우시고요. 그에 대한 디펜스 배우실 거고요. negligence 배우실 거고요. 디펜스 배울 거고요. strict liability 배울 거고요. defense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학기가 거의 끝날 거고요. 아마도 strict liability는 다 보시지는 못할 거고요. 일부 정도만 strict liability 보시고 종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하다가 도중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법에 대한 개념들 좀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봐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작게는 이렇게 하나 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톨츠를 배우시게 되면은 사실 무엇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냐면요. 판례, 케이스를 무조건 보시게 될 겁니다. 케이스를 볼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톨츠를 배우시게 되면 뭘 보신다고요? 바로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의외로 restatement라는 거를 보지 않으실 거예요. 의외로 많이 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restatement에 대한 섹션들, 우리가 필요하된, 알아야 될 섹션들을 그냥 언급을 하고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절대는 아니죠. 아마도 restatement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아마 않으실 거고요. 무엇을 보실 거냐면은 케이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거냐?
각각의 엘리멘트, 어떤 클레임에 대한 엘리멘트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상황이요? 그럼 왜 여러분이 케이스를 봐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미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커먼러의 정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커먼러의 정수가 등장을 하죠. 커먼러. 자, 커먼러라는 건 공통법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정리된 법이 있는데, 저기 판례죠, 판례. 판례에 의해서 뭔가 쌓여진 법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실제로 법, 판례가 법으로서 작용이 되는 게 커먼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먼러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한 책이 무엇이다? 바로 Restatement, Second, Third of Tort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정리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Congress가 또는 Legislative Branch에서 이거를 법을 enact, 법을 제정했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정리했다고 얘기했나요? 정리된 겁니다. 자, 우리가 입법의 역할은 누가 갖고 있죠? 입법의 역할은 바로 Congress, Legislative Branch. 각 스테이트마다 Legislative Branch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브랜치들이 뭘 하는 거죠? 입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눠져 있고 입법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밑에다 제가 뭐라 표시해놨죠? Restatement를 정리한 곳은 어디죠? American Law Institute 해서 ALI가 되겠습니다. ALI는 Congress예요? 아니면 그 Legislative Branch예요? 아니면 Legislative Branch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어떤 단체예요? 아니에요. 이거 사설기관입니다. 사설기관에서 정리된 책이에요. 그러면 이 Restatement는 법일까요? 법이 아닐까요? 법이 아닌 겁니다. 즉 이거는 이렇게 이거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법에서 로스쿨 가셔서 수업을 들으실 때 Restatement에 대한 인용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Restatement의 인용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요. 바로 케이스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ALI라는 곳에서 잘 정리해놨죠. 그 잘 정리한 내용을 어디서 인용하냐? 바로 케이스에서 인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인용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바로 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I가 만든 이 정리된 책이 원래는 그 자체로는 법으로서 효력이 없는 secondary source, 그냥 부차적인 source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케이스에서 인용이 되면 뭐로 바뀐다? primary source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로 판례 자체가 법으로서 인정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리된 내용이 뭐로 인정된다? 바로 법으로서. 법의 다른 표현은 바로 primary source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크게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 수 있구나. Congress건 Legislative Branch, State Legislative Branch에서 법을 enact해서 법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건 굉장히 상식적이죠. 어느 한 나라의 체제에 살면은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거 안다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 사법부도 Judicial Branch에서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어떠한 내용들을 인용을 함으로써 무슨 걸 만들 수 있다? 법의 효력이 있는 primary source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배우는 거는 뭘 배우는 거다? 곧 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Restatement를 우리가 답안지에 바로 인용한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법을 인용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Restatement는 그냥 secondary source 자체인데 그 source를 어디로? 바로 케이스에서 인용함으로써 그 케이스의 내용이 뭐가 된다? primary source, 마치 법처럼 인용이 됐고 법처럼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께서 케이스를 인용해서 쓰게 되면 법을 인용한 것처럼 쓴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케이스를 그냥 부차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primary source, 그 법으로 보겠다는 걸 여러분이 원할 때 훈련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legal writing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인용하는 법을 많이 배우시게 될 거고요. 케이스를 실제로 많이 찾아보실 거고 많이 인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왜 케이스를 많이 찾고 인용을 해야 될까요? 케이스 그 자체가 바로 primary source가 되기 때문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럼 보여오는 act라든지 statute라든지 어떤 법, 코드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primary source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primary source로서 법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code라고 써져 있는 부분과 이처럼 적혀져 있는 바로 케이스 법이 있을 겁니다. 네, 톨치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강조된 게 뭐라고요? 코드 대신에 보다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될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코드를 안 가르칠 거냐?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날 텐데 그 판결을 내려서 주에 있던 스태튜트라든지 시티 오르디넌스를 레퍼런스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 참고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법이나 또는 그 오르디넌스 같은 부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법으로서 그 자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액트라든지 스태튜라든지 오르디넌스 자체도 법이 되지만 케이스 자체도 법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안지를 쓸 때에는 뭘 써야 되는 거죠? 법을 인용해야 되는 거죠. 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스테이먼트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걸 인용해야 된다? 케이스를 인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여러분 뒤에 수업 시간에 저랑 하면은 제가 엘리먼트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엘리먼트를 다 알려드릴 건데 그 엘리먼트 자체가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케이스를 통해서 확정된 하나의 규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규칙을 인용할 때 그 규칙만 인용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법인 케이스도 인용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케이스인 법도 인용을 하셔야 돼요. 케이스에는 이름 당연히 인용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케이스에는 팩트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이건 빼놓으면 안 되죠. 시험 문제 나오는 하이포랑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케이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은 당연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법이 뭐예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법 자체를 그냥 나이브하게 뭔가 써져 있는 법전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톨츠에서는 이야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톨츠에서의 법이라는 건 법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케이스 러로서 판례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들이 어떻게 인용된지 쭉 봐야 되겠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풀이하기 위해서 뭔가 과거의 케이스를 인용했을 거거든요. 그 케이스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되고 그 케이스는 분명히 과거 어떤 케이스를 인용했을 거예요. 쭉쭉 내려가면서 그 케이스에 대한 팩트가 무엇인지, 홀딩스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 로스쿨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케이스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다? 법 자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톨츠에서는 우리가 코드라든지 스태튜트라든지 오르디넌스를 사실은 배우지 않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케이스 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좀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케이스 러라 그러면 다 또 동일하냐? 그럼 리스테이먼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리스테이먼트가 있는데 이 리스테이먼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럼 한 얘기만 다 나와 있냐? 아닙니다. 이 커먼 러, 리스테이먼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다 나열되어 있겠죠. 그 규칙들을 인용하는데 어떠한 그러니까 굉장히 majority state, majority jurisdiction에서는 이러한 규칙들을 더 많이 인용했을 거고 작은 minority state에서는 다른 법들을 좀 많이 인용했어요. 다른 리스테이먼트를 인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long for that를 제가 그 example를 열었는데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long for that에 대한 컨셉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잘못 죽은 거예요. 실수로. 누군가의 negligence. 과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long for that가 그냥 성인일 수도 있겠지만 태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정확하게 태아라기보다는 뱃속에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뱃속에는 아이가 유산이 됐다 칠게요. miscarriage가 발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소송을 걸 수 있을까 못 걸까요? miscarriage 돼서 이미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까요? 소송 못 걸겠죠. 근데 부모가 이 죽은 자녀를 대신해서 소송 걸 수 있을까요? 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컨셉이 long for death예요. 근데 long for death에 대해서 restatement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long for death에 대해서 restatement에 잘 정리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사람으로 칠 거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restatement에 그게 다 인용이 돼 있을까요? 커멘트 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곳에서는 long for death를 걸 수 있는 사람은 miscarriage 됐다 할지라도 몇 주 이상 뱃속에서 있는 아이 사망일 때부터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어떤 곳에서는요, 그냥 conceivement, 뭐라 그러죠? 그 착상이 있는 날인데 착상이 그냥 miscarriage, 그거 그냥 유산된 거에 대해서도 long for death를 걸 수 있다라고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conceivement,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착상이 됐는데 유산된 거에 대해서도 long for death 인정하는 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 주는 minority jurisdiction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있어요.
근데 머지얼 시츄에이션은 몇 주 이상 뱃속에서 살았던 그 아이가 미스캐리지 됐을 때에는 wrongful death를 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듯 restatement 안에서 wrongful death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고 거기에는 커멘트를 막 보다 보면은 그 miscarriage에 대한 기준들과 날짜들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소수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요. 다수주에서 인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restatement 또는 common law는 주마다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주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윌 같은 거, 이게 유언장 같은 거 쓸 때도 유언장은 또 이제 domestic law이기 때문에 common law들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판례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유언장 같은 거 작성하고 날 때 이제 그 common law marriage 그 사실혼이라 그러죠. common law marriage. common law marriage에 대한 요건들이 restatement에 적혀 있을까 안 적혀 있을까요? 당연히 적혀 있어요. common law marriage에 대해서. 하지만 주마다 common law marriage에 대해서의 element에 대해서 인용하는 게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주에서 인용하고 있는 element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은 주에서 인용하는 element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보면서 우리 주에서는 도대체 어떤 element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로스쿨 원회를 배우실 때는 일반적인 판례를 배우시기 때문에 막 구체적으로 우리 주에서 뭐 할까 이런 거를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교수님께서 한번 찾아보라 하실 수도 있고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common law가 정말 그냥 national wide, 미국 전체적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state by state, jurisdiction by jurisdiction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클래스에 대한 골은 있겠죠? 저의 골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찍습니다.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가시려는 분들, 이게 뭐 JD건 또는 LLM이건 간에 어쨌든 토르치는 수업을 들으실 거니까 이 분들이 적어도 개념을 이해하고 하이포드를 보면서 케이스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은 제가 차례대로 기초부터 접근을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두 번째 제가 염두하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제 그 로스쿨 나오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바이기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바이기즘을 준비하실 텐데 나는 아예 좀 기초 수업을 좀 듣고 싶다. 기초적인 강의를 좀 들으면서 컨셉을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타겟팅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할 때, 뭐, 나눠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프리러 하시는 분들, 로스쿨 가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세요라고 한다든지, 굳이 뭐, 로스쿨 학생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가지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쨌거나 이 두 분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할 거고, 이걸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럼 수업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거고 기초적인 얘기를 사실 더 많이 다룰 겁니다. 다룬 내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봬요. 감사합니다.